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꼽히는 과거 명 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동안 오락가락 답했던 것과 달리 휴대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재판부, 심지어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묻자 변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이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꼭 검찰에 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법원, 야당에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 발언의 의미가 뭔지 물었더니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다만 명 씨 의견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휴대폰 중 하나는 명 씨가 대선 때 썼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녹음된 날도 이 기간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겹칩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명 씨 자택 압수수색에도 핵심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명 씨에게 휴대폰 행방을 묻자 명 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을 보며 맡겨놓은 휴대폰 그냥 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휴대폰이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없다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변호인의 태도는 결국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에서 비롯된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의 주요 수사 국면마다 휴대전화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내일로 예상되는 검찰의 1차 기소를 코앞에 두고 결국 휴대전화를 매개로 대통령실 그리고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예전에 쓰던 휴대폰 석 대를 처남을 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하지만 측근들 말은 달랐습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해오자 구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녹취 2개도 폭로하겠다. 대통령실에 시그널을 보냈다. 자료 공개 여부는 대통령실에 달렸다며 휴대폰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 씨가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협상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속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면 휴대폰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구속되면 일단 풀어주고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 딱 이 두 가지만 조건으로 제시해서 올려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딜이 올 거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에는 MBC 취재진에게 폭로를 암시하는 말도 건넸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좀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그럼 확 다 물어볼까 진짜. 명 씨가 검찰 소환, 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구속 기소를 앞둔 오늘까지 국면마다 자신의 휴대폰을 협상용 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할지는 보면 아마 휴대폰을 명태균 씨가 폐기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은닉하고 있는가 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명 씨 변호인은 준비한 내용을 읽어가듯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휴대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상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 씨 허락 없이 변호인이 개인 의견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명 씨와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이나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거래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홍준표 시장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김영선 전 의원, 홍 시장의 과거 측근 등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와 홍준표 시장 측은 즉각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염태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 내정됐던 장모 씨,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모습이 보입니다. 맥주잔을 쥔 손의 주인은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김한정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최 씨는 홍 시장의 측근으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건넨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염 의원은 지난해 4월 김한정 씨의 제주 별장에서 찍힌 사진이라면서 창원 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폭로자인 강혜경 씨도 장 씨의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증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오세훈, 홍준표 두 거물 정치인의 측근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이권에도 개입했을 거라는 게 진상조사단 측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점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들로 드러나고 있고, 염 의원은 명 씨와 오 시장이 직접 통화한 기록만 10여 건 이상 있었고 SNS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와 연결된 건 없을 것이라면서 최 씨는 이 사건이 터진 뒤 바로 퇴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 씨를 두어 번 만난 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 보고받은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창원지검에 고발하면서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내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합니다. 자, 변윤재 기자, 오늘 두 사람 어떤 조사를 받았나요? 예,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오늘 조사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남동생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 측은 매매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MBC에 그 집을 안다고 했었는데요. 김 전 의원 지시로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 67대를 그 집에 옮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 집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동생 집인 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간 채무 이행각서에 대해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 강혜경 씨가 독단적으로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에 대해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공천 거래 의혹이나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 산단 이권 개입 의혹 등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쓰던 휴대폰은 아직 못 찾고 있고,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쓰던 휴대폰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자, 강혜경 씨가 오늘 윤 대통령 부부의 과거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쇄신 조치로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꿨다고 알리면서도 예전에 쓰던 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나 친오빠 논쟁을 일으킨 김 여사와의 문자가 바로 그 예입니다.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오늘 용산을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휴대폰 증거 보전 청구를 했는데요. 명 씨와 대통령 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오히려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사유로 꼽히는데요. 오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며 정치 폭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 정부를 표적 감사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이에 맞서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 누굴 위한 탄핵인가? 보복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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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최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 계획서도 같은 날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감사원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즉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에 대해선 정작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김지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사유가 된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나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하여 파면 및 수사 요청하였고 현재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가장 논란이 된 건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관저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그건 중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에 집중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벌이며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편법을 썼다는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에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국정지원기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예 아니면 말씀하세요.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 소집된 감사원 긴급 간부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며 실제로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교수들에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논란이 있었던 국민대 동문들도 동참했는데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수와 학생,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전방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고려대 교수 152명의 이름이 적힌 시국선언문 옆으로 노란 메모지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지지합니다. 용기 있는 선언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교수들의 뜻을 좇아 고려대 학생 265명이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친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내걸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중앙광장에서 다시 정의와 진리를 외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265인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대학은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옳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왔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을 보며 친구가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덮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대학생들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D 예산 삭감도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의 삶인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구나. 국민대 동문들도 가세했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문제없다고 했던 학교를 향해 국민대 구성원들의 양심과 지성이 짓밟혔다며 부끄러움이 큰 만큼 우리의 싸움도 치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교수노조가 문을 연 시국선언은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가리지 않고 퍼져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와 연구진까지 6,000명 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동참하는 등 시민사회를 넘어 종교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선 때가 됐는지 시국선언이라는 낡은 레파토리를 꺼낸다는 폄하만 나왔을 뿐 여당 지도부도 대통령실도 한 달 넘게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종교계까지 움직이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온 걸로 파악됐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예산안과 탄핵안 결전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였지만 친한동 훈계를 중심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임대라고 써붙여놓고 텅텅 비어있는 가게들이 질비합니다. 한마디로 민생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곧장 이어진 당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 흐름이 심상찮아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온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한 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1,400명이 넘는 가톨릭 사제들이 최국 시국 선언을 했다며 천주교계 움직임을 언급한 겁니다. 이 의원은 사제들이 특정 지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걸쳐 있다며 대학가를 넘어 종교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MBC에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천주교가 민주화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새겨들을 대목이 있다며 의미를 축소할 일이 아니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비공개 요청에서 시국선언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하도 여러 많은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선 이 밖에도 시국이 엄중한데 여당이 너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 이슈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또 뭐 고집하고 당권을 두고 지금 뭐 사실 내부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다시 떨어진 갤럽 조사에 이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낮은 2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한 비토를 뜻하는 매우 잘못한다가 62.1%를 기록한 데다 보수층에서마저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 여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인데요. 특수활동비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반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증빙 내역을 내놓으라는 민주당.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액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증빙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면 그걸 철저히 검증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란 주장입니다.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특수활동비야말로 민생 예산이라고 강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으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는데 그걸 막아놓으면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져 민생에 피해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려면 다 없애지 왜 국회 거는 남겨놨냐고 꼬집었습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이 삭감됐는데 민주당은 매년 나가는 예비비 규모에 맞춰 삭감한 거라면서 정부 쌈짓돈 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빚을 갚자는 입장입니다.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보복용 예산 편성을 한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에서는 직접 합동 브리핑을 열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 줄어든 예산 항목을 보면 앞서 전해드린 예비비나 정부의 이자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연 어떤 예산이 얼마나 줄었고 논란은 무엇인지 김건휘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 779억 원이 삭감됐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야당은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조 1천억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깎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70% 정도는 예비비와 이자 비용에 쏠려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예측에 실패해서 세수 펑크를 기록한 금액이 지난해 56조에 달했는데요. 이를 메우려고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쓴 대가로 이자 비용만 29조 원을 편성했다가 5천억 원을 감액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자 비용 5천억 원을 삭감한 근거가 없으며 막대한 예비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확대된 예비비를 정상화하고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합니다. 예비비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입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 심의권을 위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또 삭감됐다는 민생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사업인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269억 원이 깎였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은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습니다. 지난해 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겨우 130만 명을 넘겼을 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5명 중에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 50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74억 원이 줄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사업성 검토도 끝나지 않아 추진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인 상법 개정은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데 정부와 기업들은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라는 겁니다.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오너 일가의 이익에 영합해온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해온 과제입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돼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부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하는 게 좋겠다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의무를 갖는 기업 대상을 100만 개 넘는 모든 법인에서 2,400여 개의 상장 법인으로 줄이고 기업의 책임 대상 행위도 합병과 분할 등 4가지로만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특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보호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반 주주의 부가 이전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오늘 경고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까지 공공부문에서 줄줄이 총파업이 예고됐는데 정부가 이번에도 강경 대응을 고수할지 주목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국회는 이래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도로 위가 일터인 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재입법이 핵심 요구입니다. 화물연대는 경고 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경고 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 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동 폐지됐습니다.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378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줄고 월 평균 노동 시간은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늘었다며 제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식사 거르는 건 다반사고요. 또 무리하게 운행을 안 하면 그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위험한 상황에 순간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죠.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 폐지 직후인 2022년에도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업무 개시 명령 등 정부의 압박 속에 16일 만에 빈손으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운임의 가이드라인은 두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은 없는 표준운임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지율 하락 속에 물류 대란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재현되는 건 큰 부담입니다. 노조 간의 좀 불신이 크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현재 벌어지는 파업이 매우 이제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공공부문 전체로 번지는 파업이기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사와 돌봄교실 지도사가 주축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으로 인해서 기본급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KTX와 수도권 전철을 맡는 한국철도공사노조,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줄줄이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 공공부문 대부분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공공노조들이 연쇄 총파업에 나설 경우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사용할 AI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기대처럼 맞춤 학습으로 소위 수포자, 영포자 감소를 지원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학습 격차를 더 키우고 학습 능력과 효과가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What time is it? 영어 문장을 따라 읽자 곧바로 잘못된 억양을 분석해줍니다. 영어 문장을 쓰면 AI가 첨삭도 해줍니다. 분수 개념은 피자를 자르는 게임으로 쉽게 배웁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와 수준별 맞춤 학습이 특징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에겐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숙제가 제공됩니다. 진단평가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하시거나 그 시험 성적 결과를 보고 학생의 수준을 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매 차시마다 학생의 수준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질적인 다른 그 교실 수업의 변화가 게임처럼 학습할 때마다 생기는 하트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과서가 학습 동기를 유발해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학습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사가 일일이 그 요인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지 겨우 한 걸음 나가는 아이들인데 AIDT의 기능만 가지고 학습 부진 요인들을 전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것이죠. 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쓰도록 설계됐다는 점 외엔 기존 사교육 업체 디지털 학습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교육에서 스마트 학습지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개인별 맞춤형. 근데 그게 결국엔 이 학생의 부족한 부분의 진도로 되풀이해준다라는 거. 계속 문제풀이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정작 교사들에게는 안내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치적 쌓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FBI 국장의 임기를 보장하던 전통을 깨고 정치적 보복까지 거론하던 충성파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프랑스 대사와 아랍 중동 문제 고문으로는 딸들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을 낙점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최대 수사 조직 FBI의 수장에 또다시 초강경 충성파 캐시 파텔이 지명되자 연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연방수사국에 불독을 보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They said it was clear that Donald Trump wanted a bulldog in the FBI and someone who would reform it, disrupt it, and root out. 올해 44살로 인도계 출신인 파텔은 트럼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보복까지 주장하는
골수 충성파입니다. 또 FBI를 딥스테이트,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규정하는 음모론의 추종자이기도 합니다. I am honored to be here in support of Donald J. Trump. He is being victimized. 현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2017년 트럼프가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수사했고 2021년 의회 난입 사건 때도 쓴소리를 해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지 오래입니다. That attack, that siege was criminal behavior, plain and simple, and it's behavior that we, the FBI, view as domestic terrorism. 정치적 중립을 위해 FBI 국장에게 10년의 임기를 보장하던 전통은 반세기 만에 깨질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대사로는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가 아랍 중동 문제 고문엔 작은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가 낙점됐습니다. 고위직에 연이틀 사돈까지 지명한 건데 특히 쿠슈너는 탈세와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2년간 복역한 전력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 중 매형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모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까지 투입했던 한마디로 막장극의 주인공이란 비판까지 받은 바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용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성에서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50여 대 연쇄 추돌 사고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 얼어붙은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블랙아이스에서 급히 멈추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처 방법은 따로 있는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자욱한 새벽, 차량 여러 대가 한 대 뒤엉켰습니다. 난리 났구나. 빙판길인가. 방향을 잃고 갓길을 덮친 화물차, 앞뒤로 끼어 찌그러진 승용차. 차량 한 대는 아예 중앙분리대를 넘어 떨어졌습니다. 사고는 새벽 6시쯤 화물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차로의 화물차를 덮치면서 시작됐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 12대가 멈추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빙판길, 이른바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 위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은 살얼음 블랙아이스는 매연이나 먼지와 섞여 검은색을 띠는 만큼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에는 치명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영상입니다. 승용차가 시속 60km로 달리다 섰을 때 마른 도로에선 제동거리가 10.1m였지만 빙판길에선 49.9m까지 늘어났습니다. 무겁고 큰 차일수록 제동거리도 늘어나 2.5톤 화물차는 77m, 대형 버스는 118m가 필요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려면 일반 도로보다 7배 이상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운전자가 제동을 하거나 또 핸들을 조작했을 때 마찰 기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또 앞차 추돌하거나. 지난주 50대가 넘는 차량이 서로 부딪힌 강원도 원주의 교통사고도 도로 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기상청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에선 앞으로 살얼음 같은 도로 위험 기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속 운전과 차량 간 거리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버지가 숨지고 두 아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방화로 불이 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짙은 연기가 연이어 피어오릅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이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가 도착 시에 최성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급격하게 연소된 것 같습니다. 소사자는 거실 주황 쪽에서 불이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당시 발생한 불로 이렇게 집 외부 아파트 복도까지 까맣게 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숨진 사람은 불이 난 집에 살던 60대 남성으로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20대 두 아들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작은 아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동생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어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벅터벅 내려오시더라고. 그래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시냐 물으니까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혹시 그러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니까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가스 폭발로 큰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유독 가스가 빠르게 번졌지만 주민들이 이웃을 깨우고 대피 요령까지 잘 지킨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뚫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거세게 뿜어져 나와 위층 창을 다 뒤덮었습니다. 뒷베란다에 이제 빨래 가지러 나가는데 뭐가 매캐한 냄새가 막 올라오길래 매캐한 냄새가 이제 숨을 못 쉴 정도.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의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불길과 함께 연기와 유독가스가 비상구 계단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2001년도 건물인 경우에는 법이 16층 이상인 경우에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 9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21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를 먼저 알아챈 주민들이 자고 있던 이웃을 깨웠고 갑자기 불이 났다고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위층에서 그 벨을 눌러주셔서 덕분에 나왔어요. 잠옷 차림으로 빠져나오면서도 화재 대피 요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른 덕분입니다. 이런 대피 훈련 같은 게 방송 나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수건을 이제 입에 막 적셔서 입을 막고 빠르게 나오는.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이 떨리고 사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대피하기 어려웠던 주민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버텼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벌이고 부탄가스가 폭발해 사고가 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낚시객 3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실종됐습니다. 해경 함정과 민간 어선까지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위치 추적 장치도 달려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해경 함정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류한 배가 있는지 레이더로 살펴보고 육안으로도 확인합니다. 어젯밤 8시쯤 경북 울진군 직산항 앞바다에서 0.6톤급 레저보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레저보트에는 선장 등 낚시객 3명이 타고 있었고 어제 오후 1시쯤 직산항을 출항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제 하루 주변 바다의 파고는 1m 내외로 잔잔했고 4-5척의 낚시 여선들이 정상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레저보트의 기관이 고장났거나 선체가 파손돼 침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크게 안 불고 바다 상황은 안정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근처 한 4-5대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발견이 안 되고 했는 걸로 봐서는 무슨 사고나 엔진 고장이나 기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경은 함정 21척과 민간어선, 항공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된 보트에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 발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 추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기존 수색 구역보다 좀 범위를 점차 넓혀가면서 해, 육상, 수중 등 광범위한 수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레저보트는 현재 입출항 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력 요트나 모터보트 같은 레저 선박의 해상 조난 사고는 지난 2015년 453건에서 2022년 8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밤에도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레저보트가 최종 목적된 해역에서 잠수 요원을 투입한 수중 수색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흥행한 드라마나 영화의 공통점,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는 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화를 웹툰으로 만든 게 우리나라인 만큼 그동안 많은 작품이 축적됐는데요. 미국의 마블처럼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글로벌 자본이 K-웹툰 투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65일 24시간 불을 환히 밝히는 조명가게. 매일 밤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공개되는 드라마 조명가게. 초능력자의 활약을 한국 현대사에 녹여낸 한국형 히어로물 무빙에 이어 웹툰 1세대 강풀 작가의 작품이 또 드라마화됐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spektak한 장면까지도 원작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 내부자들, 미생 등 치밀한 취재를 반영한 현실 묘사가 강점인 윤태호 작가의 웹툰 파인. 1970년대 전남 신안 앞바다에 묻힌 보물을 캐려는 사람들의 고군 분투기도 본격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뛰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공감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지 10년씩 된 작품들이 글로벌 자본의 눈길을 끈 건 참신한 소재와 확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무빙 시즌2 제작을 확정하며 강풀 작가의 작품을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제작 우선권을 선점했습니다. 웹툰 아파트 속 캐릭터가 조명가게에서 활약하고 무빙과 타이밍의 초능력자들이 브릿지에서 만나는 등 마블처럼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산 겁니다. 열풍을 일으킨 윤태호 작가의 미생 역시 시즌2에서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룰이 있어서 취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라마, 영화, 게임까지 다양하게 변주되며 전 세계 독자들을 찾는 K-웹툰.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반갑긴 하지만 구상 단계부터 드라마, 영화, 캐릭터 산업 등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자본이 투자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부산에서 회의가 열린 UN 플라스틱 협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두고 산유국 등이 마지막 협상까지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개막한 UN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이 오늘 새벽 종료됐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자며 170여 개국이 일주일간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제2의 파리 협정으로도 기대돼 왔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협상은 결국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Busan. However, our work is far from complete.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이었습니다. 생산 규제를 담은 성명에 지지한 국가가 100여 곳에 달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 산유국이 극구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There should be no problem with producing plastics because the problem is the pollution, not the plastics themselves.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지만 이번 회의의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협약을 지지해온 우호국 연합이기도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생산 감축을 제안하는 문서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개최국으로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보여지는 행동이 너무 없어서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천만 톤 이상,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19억 톤입니다. 더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은 2배에 가까운 7억 3천만 톤, 온실가스도 31억 톤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야생동물 목록에서 삭제됐던 뿔호반새가 지리산 자락의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뿔호반새를 국내에서 관찰한 건 75년 만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새 한 마리가 몸단장하더니 옆바위로 날아갑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반점이 조밀한 날개, 긴 깃이 돌출한 머리,
겨울철 새로 알려진 뿔 호반새입니다. 촬영된 새는 목과 그 가슴 쪽에 옅은 이제 젓갈색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수컷입니다. 암컷은 이 젓갈색 무늬가 없고요. 지리산 자락 하천에서 뿔 호반새를 촬영한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수달 때문에 맨날 촬영으로 다니는데 낯선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새가 있었어요. 예쁘고 특이한 새가. 1958년 부산 영도에서 뿔 호반새를 봤다는 목격담은 있지만 채집은 1949년 서울이 마지막입니다. 1950년대 이후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 75년 만에 지금 새롭게 기록이 된 것이고요. 뿔 호반새가 발견된 하천은 멸종위기종 적색 등급인 호사비오리를 비롯한 다양한 희귀 야생동물의 안식처지만 갈수록 서식 환경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 건설 사업이나 축산 배수나 그런 것 때문에 야생 생물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됐어요. 지켜달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뿔 호반새 관찰 소식이 알려지자 망원 카메라를 든 탐조객들이 몰려들면서 자칫 새를 내쫓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차량이 한 40, 50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왔는데 그 새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들도 피해를 주지 않고 75년 만에 돌아온 뿔 호반새를 비롯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지리산 자락 하천의 일부 구간만이라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얼마 전 프로 당구 무대에서 17살의 최연소 챔피언이 탄생해 놀라움을 안겼었죠. 거침없이 세대 교체를 외치는 무서운 10대 김영원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당구 입문 5년, 프로 데뷔 2년 만에 거짓말처럼 이뤄낸 최연소 우승. 17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했던 김영원은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랭킹과 상금 모두 3위. 순식간에 신흥 강자로 떠오른 김영원은 낮 12시 어김없이 당구장에 출근합니다. 마땅한 스승도 없지만 중국 음식도 먹어가며 하루 9시간 연습에 몰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점심쯤에 당구장 나와서 거의 9시까지 연습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가며 시작된 2년. 둘이 이제 맨날 집에 컴퓨터도 2대 사갖고 같이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대대를 이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된 거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고교 진학도 포기하고 당구에 매진하겠다는 결심을 선뜻 지지해준 아버지에겐 우승 공약대로 건강검진을 선물했습니다. 예약해놨어요. 12월 18일 날 엄마하고 같이. 처음이에요. 영원이는 이제 길을 잡았으니까 저 이제 건강 생각해야지. 속 시원하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사인까지 연습하는 영락없는 10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공백도 있었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됐죠. 많은 팬분들한테도 또 사인해드리고 싶어갖고 만들었어요. 거침없이 세대 교체를 외치는 당구 천재의 등장이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좀 높은 선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바꾸고 싶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WKBL 하나은행의 김정은이 데뷔 19년 만에 8,141점째 득점으로 정성민 전 감독을 제치고 우리나라 여자 프로농구 개인 통산 최다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는 있었습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추위는 덜했지만 흐린 하늘과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종일 답답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아직 잎을 모두 떨구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추위가 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은 1.5km 상공의 찬 공기 예상도입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 영하 3도 선의 한기가 전국 내륙을 뒤덮겠고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영하 6도의 더 강한 찬 공기가 자리하겠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가 강하게 찾아오면서 인천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파주의 기온이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6도,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는 일제히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리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